2002년 1월 10일 이른 아침,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을 청소하던 청소부는 314호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방해 금지라는 푯말이 걸려 있었지만 안에선 아무런 소리가 없자 청소부는 손님이 떠났다고 생각해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죠. 바닥에 물든 붉은 자국과 그의 몸에 나 있는 많은 자상들이 살인 사건이라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중국 청년보라는 신문사의 편집장 저우젠신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에 60군데가 넘는 자상을 입은 채 살해된 저우젠신. 이날 314호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9일 저녁 10시 무렵, 호텔을 방문한 남녀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성 쪽은 피해자인 저우젠신이었죠. 그는 여성과 함께 314호로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층에는 호텔 종업원들의 방이 있었고 거기서 교대를 기다리며 쉬고 있던 직원들이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말이 오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남녀가 소리 높여 싸우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잠시 뒤 복도 보안 카메라에는 방에서 나온 저우젠신이 복도 끝 계단으로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곧 여성도 밖으로 나와 그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은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 들어간 여성은 방해 금지 푯말로 바꾸고 복도를 두리번거리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 무렵 호텔 직원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남자의 비명 같은 소리를 말이죠. 잠결에 얼핏 들은 거라 확실하진 않았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는데 그 뒤로는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새벽 3시 314호의 문이 열리면서 여성이 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청소부에 의해 사망한 저우젠신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신문사의 편집장이었던 그를 누가 왜 살해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생각보다 용의자는 금방 추려졌습니다. 이미 신문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유부남이었던 그가 한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최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그들이 말한 여성은 저우젠신의 보조 겸 비서로 일했던 쉬 샤오메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그와 함께 호텔에 들어갔던 여성의 인상착의와 닮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6일 만에 그녀는 남자친구의 본가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고 신문 중 자신이 그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왜 그를 살해했냐는 질문에 그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너무 미워 살해했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시샤오메이. 1973년 10월에 장강 연안의 작은 도시 이창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영리했고 유독 말을 잘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그녀는 21살에 한 남성과 결혼했고 1년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금실이 좋았기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로 일했던 그녀가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 될 거라며 일을 그만두고 육아나 가사는 신경 쓰지 않자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입담이 좋았던 그녀는 지역 라디오에 가끔 출연하기도 했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자신이 쓴 글을 신문사에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하고 총명하다고 해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그녀의 글이 신문에 실리는 일은 없었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지만 먼저 지쳐버린 남편의 제안으로 둘은 이혼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된 그녀는 작가, 연예계의 유명인 등 모두가 자기를 우러러보는 그런 직업을 가지길 원했고 끝내 선택한 것이 기자였습니다. 특종을 따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가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중국에서 기자가 되려면 연 1회 실시되는 언론인 전문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전문적 지식이 없는 그녀가 합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입담이 좋았던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1998년에 한 신문사에 들어갔지만 정작 제대로 된 기사는 쓰지 못해 금방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 이러한 경험은 주눅이 들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문사에서 일했다는 경력이 되었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 신문사를 옮겨 다닐 수 있었죠. 2001년 8월 잠시 일을 쉬던 그녀는 중국 청년보라는 신문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맞이한 편집장 저우젠신에게 그녀는
여러 매체에서 편집자와 기자로 일한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격증이 없다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우젠 씨는 흥미를 느꼈죠. 어떤 질문에도 그녀가 막힘없이 답하자 마음에 든 그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경력직으로 속이고 들어갔지만 그녀는 정식 기자가 아니었고 얼마 안가 그것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저우젠 씨는 그녀에게 일면의 실을 중요한 기사를 맡겼는데 며칠 동안 여러 차례 원고 재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달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기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뽑았다는 걸 알게 된 그녀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웃으면서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보직을 바꿔줄 테니 내일 보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음날부터 그녀는 편집장인 그의 보조 겸 비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부러 그가 야근하는 날이면 할 일이 없어도 함께 야근했고 그렇게 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죠. 그와 함께 각종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그녀는 사회 명사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자기도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와 가까워질수록 아르바이트나 하는 남자친구와 비교가 됐습니다. 자기를 더 높은 사회적 지위로 올려줄 사람은 지금의 남자친구가 아닌 저우젠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의 마음을 확실하게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기를 데리러 와줄 수 있냐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자 그녀는 저우젠신에게도 똑같이 전화했습니다. 곧바로 달려온 그에게 그녀는 감동했고 그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확신했죠. 그녀는 그와 자주 술을 마시며 작업을 걸었고 2001년 11월 2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둘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그들은 기숙사, 사무실에서도 관계를 가졌고 동료들 사이에선 그녀가 그의 애인, 일명 오피스 와이프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둘의 관계가 지속되자 저우젠 씨는 그녀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가 가장 걱정한 것은 그녀의 임신이었습니다. 덜컥 애라도 생기면 이혼은 피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녀는 그를 통해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 그가 원하는 건 다 해주었지만 갈수록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선을 긋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관계가 밝혀지면 그가 타격을 입을 거라 생각한 그녀는 이를 빌미로 은근히 압박하며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그녀에게 자기를 계속 거스르려 한다면 윗선의 보고에 잘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둘은 크게 싸웠고 이날 이후로 완전히 관계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사에서는 윗선에서 그녀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슈샤오메이는 그에게 전화해 자기가 임신했다며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다는 것에 다급해진 그는 그녀에게 따로 만나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2002년 1월 9일 둘이 만나기로 한 날, 그녀는 시장에서 칼을 구매해 가방에 넣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만난 둘은 그녀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그들은 지금의 관계는 끝내고 친한 사이로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결론에 도출했죠. 결론이 나자 그들은 침대에서 뒹굴었고 관계가 끝난 뒤 저우젠 씨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왔을 때 그녀는 미리 꺼내둔 흉기를 휘둘렀죠. 그가 보낸 것처럼 그의 핸드폰으로 자기에게 너와 헤어져 슬프고 일본에 잘 다녀와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자기 나름대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보안 카메라와 호텔 직원의 증언으로 그녀는 체포됐고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고의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2003년 12월 18일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녀는 그를 죽인 것을 절대 후회하진 않지만 가족과 딸이 그립다며 울었다고 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혔던 시샤오 메이.
그녀를 통해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